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9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 첫 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좀 보이는 수치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1조 1,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8,7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크게 코스피를 매도를 하였는데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두 이 종목 위주로 크게 이제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물량이 아래로 쏟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피가 좀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었다가 다른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 주었는데요. 한번 이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테마들과 좀 다른 테마들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7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5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고 0.86%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는 2,580포인트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지점에서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형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코스피 대장주 두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장주가 떨어졌는데도 올라간 이유는 사실 먼저 확인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회의가 추석 연휴에 있었고요. 목요일에 이제 발표된 바로는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감보다 조금 더 크게 금리를 인하시켰고요. 5.2에서 5.5에서 4.75에서 5까지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긴축 주기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그렇게까지 둔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금리를 떨어뜨린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되는 그런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증가세,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그런 이 침체가 혹시나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금리를 미리 떨어뜨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금리를 떨어뜨렸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0.5%가 떨어졌어도 4.7에서 5%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금리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11월에 있고 연말까지는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연말부터는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런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으로 글로벌 증시들에 대한 반응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2%까지 좀 올라갔고요. 상해 종업도 올라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는 이제 반대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좀 추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화되었을 때 환율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다른 국가들의 이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지금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이 아시아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이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추석 연휴 다음 날, 그 다음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은 이번 주는 그냥 넘기고 다음 주에 진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많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1조 1천억을 또 뱉어냈고 추석 연휴 전에도 9,500억을 뱉어내면서 2조 가까이를 지금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종목 위주로의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를 크게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지수 방어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연기금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데 리포트가 하향 리포트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739포인트고요. 마찬가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FOMC가 이제 예상보다 금리를 더 떨어뜨렸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 매수하면서 좀 지수를 올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약한 매수였고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이제 금리는 높습니다. 높은 상태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위치가 얼만큼 빨리 떨어지느냐도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물가가 잡히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로 다시 돌아서는 그 시기가 올까? 이제 그 시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를 사실상 FOMC에서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서서히 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강도를 조절하면서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차분하게 계속 이 분위기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 금리에 대한 하락으로 시장에 대한 반등,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원화 가치가 높아지거나 엔화 가치가 높아지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좀 이제 그러한 지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엔화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또 계속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으로 인해서 좀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엔화에 대한 환율이 방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방어가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이고요. 그러한 움직임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실적 때문에 조금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실적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은 1328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당연히 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FOMC가 점점 더 금리를 떨어뜨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사실 뭐 원자재 가격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70.6달러 그대로고요. 천연가스도 2.29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달러 N이죠. 네, 엔화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지금 시장에 큰 파동을 주게 되는데, 어제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잠깐 이제 엔화에 대한 가치가 또 급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과 다르게 반대로 이제 엔화가 이렇게 환율이 방어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가치가 급등을 하지 않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느낄 만한 범위까지 다시 엔화에 대한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더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게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지표는 뭐 미국 증시는 플러스로 진행 중입니다. 나스닥 포함해서 지금 모두 다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2%대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지금 이 영향은 환율에 대한 그런 급변동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해소에 대한 그런 이 움직임으로 아무래도 증시가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은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모두 다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러한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큰 경제 이벤트들을 이해를 하면서 천천히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3.7%대까지 지금 좀 반등을 했는데요. 뭐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채권금리도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시장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이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을 좀 해소했다라는 차원에서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 또 하락세로 전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반등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이 딱 예상을 하고 100% 확신을 하고 시장에 이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위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버블에 대한 그 폭탄, 버블이 이제 터질 때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터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점들이 언제든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이제 컨트롤을 잘해도 언젠가는 그게 한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예상은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되 너무 방심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처럼 매일매일 이 시장에 대한 시황은 이 종목 보기 전에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50원 상승했고요. 3.03%로 3%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18,7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 뭐 시가총액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분위기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좀 붙어 주었고 평소보다 18,800원으로 조금 더 올라가 주었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46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이제 13일보다는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일 정도 반등해주면서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3일 정도 반등한 것은 괜찮은데요. 일단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수급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0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에는 크게 이 수급 변동 없이 마무리되었고 19일에는 또 이제 매수가 붙어주면서 진행되었고요. 금융투자가 23만 주 정도 기관 투자자에서는 매수했고 연기금 투자자도 1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 골고루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13일 이후에도 매수로 지금 접근이 되었고요. 추가적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관 투자자는 크게 지금 매수에 집중하거나 매도에 집중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기관 투자자가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자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3일 대비해서는 좀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19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피의 큰 매도세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도 꾸준히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12일부터는 매수로 다시 전환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한번 내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움직임, 추세를 한번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와서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저항을 받던 그 지점까지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후반대까지 반등을 했고 음운구름대에서 한번 저항을 줄지 아니면 내일 한번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마감을 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N자로 올라가는 것이 정석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이 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차트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핵심 소식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따 같이 정리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고는 예상대로 줄었습니다. 30만 주 정도 줄어가지고 133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9월 12일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을 유지했던 것 같고 만기일 때마다 공매도 잔고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네, 계속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매도 잔고가 몇만 주 증가하고 몇십만 주 줄어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매도가 상환되었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결국에는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는 지점이 왔을 때는 주가가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공매도보다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 제가 영상 초반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량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그 시점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뭐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라든지 체코 원전의 본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11차 전력 소호 개봉 계획 확정이라든지 이러한 이벤트들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환 대차잔고죠. 대차잔고는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1270만 주.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계는 UBS 좀 들어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때 들어왔다가 만기 때 나가는 그런 수급 위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 거의 동일했고요. 21.08%로 보유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마찬가지죠. 네, 크게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치와 거래량, 거래원 모두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볼 거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금 이제 경제사절단이 체코로 가서 이제 경제 포괄적인 협력이라든지 체코 원전에 대한 추가 이제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미팅을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게 이번 이 방문 때 합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합의가 진행되면서 이미 완료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협약 형태로 한미 공동체 그런 원전 협력이라든지 그런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계약 형태가 진행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제 본계약이 2025년 3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 3월 전에 어떠한 그런 이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이 체코 원전 완수에 대한 확신을 보였고요. 웨스팅하우스와 환수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뭐 이렇게 확신한다, 원만히 해결한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합의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대통령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출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그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출국을 하셨고요. 네, 체코 원전에 대한 사업 성공에 대한 그런 힌트가 이번에 또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요. 이미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기 전부터 한수원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부에 대한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이 국에 대한 그런 이제 국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인사들,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인사들이 각각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해가지고 미국의 에너지부, 미국의 정부,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이렇게 여러 소통 이 커넥션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이득을 주기 위한 합의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눈치를 좀 보면서 결국에는 협력 상황으로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로열티에 대한 금액과 그 다음에 기자재에 대한 이 양보라고 할까요? 웨스팅하우스에 얼마나 주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UAE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바라카 원전 그 UAE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부품들을 국산화를 시켰고, 특히 기자재에 있어서는 거의 뭐 원전 이 기자재에 있어서는 거의 100% 우리가 국산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이 지식재산권 없이도 미국과 협력하지 않더라도 굳이 우리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원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글로벌 이 사업 시장이라는 것이 단독 국가로 계속 모든 걸 이 독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K 원전이 엄청 인기가 있어서 싸그리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을 우리가 다 수주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유럽의 시장을 우리가 계속 이제 수주를 하고 확대해 나가니까 결국에는 견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독일과 프랑스 같은 그런 이제 원래 시장에서 좀 재미를 보던 그런 국가들과 기업들이 계속 이제 견제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이 원전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견제구를 계속 피하면서 홀로 독단적으로 가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게 지금 미국과 파트너십, 한미 원전 파트너십으로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이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이 이전에 팀 코러스라는 내용을 언급한 점, 그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한미에 대한 원전 협력에 대해서 내용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발표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도 나쁠 건 없어 보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우리 경제사절단이 출국하자마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이죠. 야당 쪽에서 체코 원전 수출을 하면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좀 굉장히 눈살이 많이 찌푸려졌고요. 이렇게 이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수조 원대 손실을 우려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적어도 이제 수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결국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은 EDF가 이의를 제기했고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아직 지재권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체코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이 수출이 덤핑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이 덤핑 수준이다, 그 내용을 계속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을 걱정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손실을 걱정했다면 지금 와서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와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체코 원전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입찰에 대한 기간 동안 계속 조용하고 있다가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서 굳이 이렇게 수조 원대 손실을 우려한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부터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고 정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금액이 우려되었다면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그 비용에 대해서 깊이 따지고 들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굳이 이제 열매 다 맺어진 열매를 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타났다. 그때는 24조가 아니었다, 그때는 사업 비용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때는 두코바니 원전 한 기에 9조 원에 대한 사업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조까지 늘어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에 체코에 대한 총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증액을 발표를 했고요.
한 기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4개를 동시에 만드는 게 값이 싸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두코바니 원전 한 기입니다. 한 기에 9조 원에 대한 프로젝트였고요. 우리가 한미, 프랑스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이런 소식이 계속 나왔었고, 지금 이제 5월에 판가름이 난다. 9조 원에 대한 프로젝트 비용은 그때는 조용하다가 아무 이제 딴지도 걸지 않다가 꼭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되니까, 특히 24조, 그죠? 그것도 2기. 지금 이전에 9조 할 때보다 12조씩, 한 기당 12조씩 3조가 더 늘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사업 비용이 30%가 더 는 거거든요. 33%인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 체코 언론이 이제 우리나라 이 가격이 프랑스와 대비했을 때 덤핑 수준이다. 그 언론 하나가 딱 나오자마자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정말 이제 비용을 따지기 위해서는 체코에 대한 원전 프로젝트가 원전 프로젝트부터 따져야죠. 원전은 이제 건설이죠, 건설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그 다음에 인건비, 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에 대한 뭐 가공비, 뭐 외주 비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건설 그런 이 포괄적인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신한울 3, 4, 5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 있는 원전 건설 비용이 2개 짓는데 1400메가와트급 2개 짓는데 12조 정도, 11조 몇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개당 5.5조 정도 들어가는 수준인데요. 지금 한 개당 우리나라에 5.5조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인건비 제외하고 재료비만 하더라도 2개 짓는데 크게 치명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체코 원전이 지금 2개 짓는데 24조가 들어갔는데 한 개당 12조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많이 쳐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 수출하는데 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코의 인력들이 뭐 이제 24시간 일하지 않고 빠르게 이제 집에 가고 퇴근하고 공휴일 다 챙기고 휴일 다 챙기고 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손실을 본다. 우리나라보다 이 프로젝트 비용이 비싸다. 요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5.5조 하던 게 12조로 잡아서 수조 원이 손실을 본다?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24조를 우리가 제출한 데 있어서 그렇게 제출한 데는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한전기술, 한전 KPS, 뭐 BHI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 체코 원전 수출을 하기 전에 그 비용에 대한 타당성부터 따졌을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공사를 시작한 거고요. 영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그 히타치가 손들고 나왔던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손을 뗐던 겁니다. 그게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돼서 우리가 비용을 보고 나서 이제 손을 뗐던 건데 그거랑 지금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때는 우선 협상자만 되고 이제 비용을 받는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근데 지금은 12조 갖고는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뛰어든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면서 그죠? 남의 나라 언론이 낸 그런 이제 덤핑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기업들 인력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제 만든 그 비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이게 웃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용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왜 현대건설에 대한 프로젝트는 언급을 하지 않는가? 이것부터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단독으로 전부 다 수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체코 원전이 최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체코 원전 발표 전에 이미 불가리아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현대건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이 합작으로 이제 불가리아 원전을 들어가게 되는데 불가리아 원전 코줄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2기 7, 8호기입니다. 그래서 이 7, 8호기에 대한 사업 비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코줄로두이 프로젝트 신규 원전 7, 8호기는 총 1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35년에 가동을 목표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싱하우스가 주기기를 맡고 그다음에 건설 쪽은 현대건설이 맡아서 총 사업비가 18조 7천억입니다. 한 개당 9조 원 꼴이죠. 9.5조 원. 그럼 체코 원전 지금 12조씩 받는 걸 보았을 때는 합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지금 불가리아보다 훨씬 많은 프로젝트 비용을 우리가 받은 거고요. 현대건설이 그러면 손해보고 지금 이 코줄로두이 7, 8호기를 건설하겠습니까? 불가리아랑 체코가 지금 같은 동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잣대들이 모두 체코와 불가리아는 동일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두 기에 18조 7천억이 들어가고요. 체코는 두 기에 24조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지금 체코 원전이 덤핑 수주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 현대건설이 저 중에 얼마를 받느냐? 9조 원입니다. 건설하는데 9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 8호기 짓는데 지금 건설 비용만 9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한울 짓는데 3, 4호기가 11조 5천억 원, 11.5조 원이거든요. 그 중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기기 2.9조 원 빼고 그 다음에 시공 어느 정도 빼고 하면 건설 비용이 한 5조 정도, 6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건설이 이제 유럽에서 두 개 지으니까 9조 원으로 증가하죠. 당연히 이제 인건 비용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 다 검토했을 때 수조 원 정도면 늘어나면 충분하다라고 인식을 했겠죠. 그리고 유럽의 그런 시멘트 물가, 철강 물가 이런 거 다 따지고 다 계산한 거겠죠. 9조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9조 원 전부 다 재료비로 넣고 인건비로 넣고 다 날리면 잉여율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건설업계에서는 잉여율 10%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한다면 원재료비가 한 8조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수치에 입각한 내용도 아니고요. 네, 본인들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을 폄훼하기 위해서 지금에 대한 성과를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밖에 지금 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를 비판하기 전에 이미 현대건설이 포함된 코줄로두이 불가리아 원전 두 기가 사업비가 총 18조 원이고 그 중에 건설 비용이 9조 원인데 그 두 개 건설하는데 18조 원이면 덤핑인가요? 라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따지기 전에 경영하는 이런 기업들, 지금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인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이게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 입장에서도 업무량을 30% 정도 줄여서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이어서 이제는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고 벌써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인건비가 거의 주겠죠. 건설하고 유럽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하는 게 인건비가 대부분일 텐데 그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시스템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코 원전에 얼마의 우선 협상자 되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리의 그 공사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계속 이제 수출을 막기 위한 이러한 태클 거는 식의 이 상황이 정말 저는 좀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거기에 논리를 맞추니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재생에너지에 집착해서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맞지만 100%로 다 도달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코 재생에너지를 지금 급격하게 늘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경기도 좋지 않고 지금 이제 실물 경기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에도 점점 이제 경제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신재생에너지만 고집을 한다면 결코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고 체코 원전이 성공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체코의 SMR 소식도 있는데요. 웨이싱하우스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영국 업체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제 체코 프로젝트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SMR 기술력이 도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체코 프로젝트 외에도 웨스팅하우스 SMR이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국가는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합의를 앞두고 이렇게 또 불리한 상황으로 몰렸는데 어떠한 선택을 펼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움직임도 보시면 9월 26일에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대한 이 공청회를 펼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그 두 당이 반대를 할 겁니다. 재생에너지 계속 얘기를 하겠죠. 이번에 중국의 남부에 슈퍼 태풍이 지나가서 해상풍력 터빈이 찌그러지고 해상풍력이 넘어간 거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태풍이 지나가진 않았지만 그런 슈퍼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확률보다 그런 슈퍼 태풍이 만들어져서 해상풍력이 찌그러지는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태양광 패널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2차적인 대응 없이 계속 그런 이상적인 유토피아식의 이 에너지 정책을 펼치면 경제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신규 원전 세기도 우리나라가 뭐 원전에 집착해서 원전만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세기를 지어도 결국에는 10년 내에 수명이 만료하는 그런 원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비중의 3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공격적으로 원전을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입장에서 원전 비중이 34% 정도 돼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향후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원전 34%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25%까지 늘렸을 때 다른 곳과 그때도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을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던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지금 서서히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AI 시대와 그 다음에 높은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건설 단가가 또 비싸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유기적으로 가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해서 전 세계에서 아리백을 가장 먼저 달성하자 이렇게 되면 뭐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개본 계획이 26일 날 공청회가 열리지만 굉장히 시끌벅적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항공 터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전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해상 풍력, 그 다음에 가스 터빈도 하면서 지금 모든 이 에너지 쪽에 터빈 기술을 앞서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5번째 터빈 기술 보유국가이기 때문에 보유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건 좀 훗일이지만 그래도 여기 시도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합작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 체코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체코 원전은 덤핑 수주가 아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이익률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수주로 인해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원전, UAE 원전 그런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면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볼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그런 지재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 진짜 시작은 다음 주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